지난주 1,439포인트가 종착점이길 바라겠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약발은 떨어졌지만 진격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주면서 장중 변동성을 키웠고요. 코스피는 그로 인해 1,500선 사수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하지만 마감 근처 와서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480, 코스닥도 442포인트까지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3월 말도 한 주에서 한 주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도 잔인한 한 주가 될까요? 아니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시장 판단해보고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출발합니다. 머니클럽으로 빨간맛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포인트에 맞춰야 되는지 짚어주시고 체크할 뉴스까지 알려주고 계시죠.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키워드로 주제 잡아오셨을까요? 저를 생각하면 주로 시청자분들이 저를 네. 사실 이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를 생각하시면 주로 많은 분들이 좀 덩어리 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아까도 얘기를 하셨었지만 통화 스와프라는 게 체결이 되고 나서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던 환율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해서 과연 이것과 우리가 시장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통화 스와프 체결도 반짝 효과에 그치는 모습인데요. 달러 흐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달러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우리가 대충 한 1,200원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이건데 지금 현재 1,250원 정도 잘 보이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즉 원화의 약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됐다가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사실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더니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로 진행되지 않는다. 원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와 달러의 상대적으로 6가지 주요 통화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달러는 세면 안 되겠죠, 그죠? 원화하고 이제 어쨌든 간 상대적인 거니까 달러가 상당히 강해요. 강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원화가 기축 통화성은 없긴 해도 그래도 이제 반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죠.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손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환율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연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연준을 믿어야 될까요? 연준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연준은 뭔가 금리 인하해주는 곳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매번 실패하는 곳이에요, 그죠? 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키워드를 잡아온 게 연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게 달러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달러가 진정되는 것만이 사실은 미국도 살아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돈을 푸는 핵심이에요. 아까도 통화 스와프 얘기했는데 미국이 이제 연준이 다른 9개 국가하고 우리나라 싱가포르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스와프 체결을 했죠. 이것도 사실은 그 나라들한테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외화가 없어서 힘들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외화를 구하기가 가끔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약간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하나를 뚫어놓고 여기서 좀 필요할 때 가져다 써라. 안 갖다 쓰면 좋고 가져다 쓸 수 있는 정도를 마련해 주는 거죠. 혹시나 환율이 너무 춤을 출까 봐. 자, 그리고 여기다 연준이 또 돈을 풀고 있는 목적도 사실은 세상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 같은 물건이 되게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고 그 희소해지면 비싸지죠, 그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달러가 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좀 진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이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이 재정정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정책은 사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향후 정책과 그리고 최후의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향후 연준의 정책을 볼 건데 오늘 사실 조금 이 재정정책 관련해가지고 아침부터 좀 안 좋은 속보가 들어왔었죠. 원래는 이제 재정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거 통과를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레리 커들로가 이거를 될 것이다라고 사실 호언장담하듯이 인터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앞으로 연준의 정책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금리도 많이 내렸죠. 제로금리까지 갖다 놨고 돈도 푼다고 뭐 RP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뭐 다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기간 연장입니다. 기간 연장에서 뭐 하냐.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1년 한다, 6개월 한다고 치면 그게 지나면 분명히 또 시장에서 이제 우리 힘든데 막 이러면 연준은 아 그래 뭐 6개월 더 해.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텐데 이거 연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뭐 무기한적, 무제한적 양적 완화라를 예전에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많이 썼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장은 그냥 좋아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현재 뭐 펀더멘탈이 깨진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못 가져가고 있는 것 이거라고 따지면 마음이죠. 투자자들이 마음일 텐데 그 마음을 좀 달래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능하다면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재정 정책의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돈을 어쨌든 가져와야 뭐 세상에 돈을 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가져오는 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트럼프가 사실 2018년, 19년, 작년과 재작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좀 독주했던 경제적으로 그런 시절이었죠. 우리나라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유럽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중국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만 독주를 하던 최근에 한 2년간을 생각해 봐도 미국은 그 1년마다 연 한 1조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이 시장을 꾸려왔습니다. 그들의 살림살이를 꾸려왔어요. 그럼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사실은 재정 정책으로 이번에 무슨 뭐 2조 달러니 4조 달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 없어요. 네, 그 돈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재원을 어디선가 땡겨 와야 된다라고요. 그럼 두 가지 뭐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행정부 이제 재무성에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재무성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어쨌든간 시장에서 이걸 사줘야죠. 그럼 이거는 자금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행위, 사실은 긴축에 가깝거든요. 그럼 발행을 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 연준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양적 완화의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재정 정책으로 나오는 아니면 통화 정책으로 나오는 뭐 어쨌든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는 걸 연준에서 싹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양적 완화의 기간과 규모는 연장이나 뭐 확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까지는 사실 근데 뭐 어느 뉴스에서나 사실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마지막 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입장인데 국채 발행의 방법도 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고 네. 증세의 방법도 있어요. 세금 늘리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세금을 증세를 한다. 가능할까요? 안 돼요. 민간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고 사실 국채 발행을 계속하는 것도 민간 부담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사실 MFFP라고 돼 있고요. Money Financed Fiscal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되게 생소한 용어일 텐데 2016년을 되짚어 보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 있고 자넷 옐런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벤 버냉키라고 하는 예전에 그 가장 유명했던 연준 의장이 있죠. 그 연준 의장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2016년에.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우리는 또 살아나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뭐 하는 거냐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하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채권을 매입하면 그 채권은 만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뭐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하면은 뭐 자산을 다시 매각한다라든지 아니 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이런 내용들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자산을 매각했던 걸 내다 파는 행위인데 내다 파는 행위는 시장의 돈을 다시 끌어다 들이는 긴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매입하는 채권을 앞으로의 판매가 다시 재매각해버리는 이 전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채권을 매입해서 만기가 돼도 청산을 안 하고 시장에 매각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돈을 가져와서 세상에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 지불은 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은 그냥 내 걸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뭐예요? 그냥 돈을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헬리콥터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벤 버넌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 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헬기처럼 이렇게 떠다니면서 돈을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 같다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도 하고 이걸 주장을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요게 이제 아마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래도 말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했으면 무조건 시장이 살아나는 거냐?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근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정책을 해도 사실은 시장이 믿어주질 않아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했던 것들도 그렇고 어떤 빅컷이라고 하는 50bp 내렸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00bp를 내렸다가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이게 웬 떡이야 했을 건데 이번에는 아무도 이걸 가지고서 되게 막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믿어주지 못하는 시장을 향해서 연준은 분명히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니네가 살아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시장한테 분명히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분명히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하는 것도 이번에 50bp, 100bp에서 150bp예요. 1.5%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생각해 볼까요? 2000년, 2001년에 그때 닷컴 버블, 뭐 IT 버블이 깨지면서 미국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었고 그리고 최근에 2008년 뭐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때는 또 미국 내부의 문제에서 부동산이 한번 터졌었죠. 이때 금리 인하를 얼마를 했냐면 500에서 한 550bp 두 번인데 500bp, 550bp 이렇게 했어요. 그럼 5%예요. 근데 그때는 그 여력이 있었습니다. 왜?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높으니까 이 정도는 깎아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150bp 1.5% 딱 내렸더니 제로금리 다 왔네. 더 못해요. 만약에 예전처럼 그래 우리도 한 500bp 내려버리자 옛날처럼 해버리면 마이너스 4% 됩니다. 금리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 이제 재정정책이죠. 정부가 돈을 푸는. 재정정책은 뭐 그렇게 뭐 많이 남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확장정책이라는 거를 정말 오래 했죠. 정말 오랫동안 금리 인하라는 건 그냥 뭐 아무 때나 나오는 거고 채권 매입은 그냥 항상 하고 있는 거고 자산 매입도 항상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무슨 뭐 자산 정상화, 뭐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깜짝 놀라서 긴축 발작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힘들어했잖아요. 그만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돈을 받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타성에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보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MFFP라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아마 시장에 그래도 안도감을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이제 뭐 부작용도 많고 뭐 이러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양적 완화 금리나 뭐 채권 매입, 뭐 MBS, 몰기지 그저 이제 주택담보채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옛날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부작용이다 난리다 하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트렌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 나오고 처음 사용하려는 이제 전략이고 좀 공격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잡으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정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꼭 해야 되냐? 제가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뭐 여러분한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저거 나올 때까지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좀 맞습니다. 아닌 것 같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병이 터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주요국들이 돈을 풀자 해버려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전쯤 됐어요. 확대 재정을 펼치겠다라고 한 게 그 나라의 GDP 규모의 0.5%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5%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 10%까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간단하게 맨 위만 봐도 미국이 전체 GDP의 10%, 지금 뭐 이번에 부결이 나긴 했죠. 부결이 나긴 했지만 뭐 이거 여론 난리 납니다. 그죠? 어차피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난리가 났는데 오늘 밤에 다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너무 막 아씨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GDP의 10%까지 어쨌든 2조 달러까지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재정정책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했더니
뭐 민주당이 주로 이제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가 아마 거기다가 좀 분탕질을 놨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안전할 것 같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다시 얘기할 거고 자신들의 뭐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을 건데 그거를 좀 관철을 시켜주면 이것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도 쭉 봐요. 독일도 10%, GDP 대비입니다. 영국도 15%, 스페인은 20%.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력 효과라고 하고요.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히스테리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이 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충격을 받아요, 경제가.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 실업률이 펑 뜁니다. 다 직장을 잃어요. 뭐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뭐 경기 침체라는 게 잠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됩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사실 뭐 최근에 취업을 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또 성인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이게 쭉 가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씨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발적 실업이고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DP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일단 중국을 생각해 보면 연간 한 GDP가 5에서 한 7% 정도가 손상됐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자기네들은 뭐 2분기 되면 이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누가 믿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면 한 5% 7% 정도의 GDP에서 손실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쨌든 간 뭐 중국이 잘하겠죠, 그죠? 근데 기업들이 이때까지 아무래도 해고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힘을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실업을 당할 뻔한 사람들을 다시 챙겨주고 하는 이런 양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위에 이 수많은 이 엄청난 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될 겁니다. 오늘 밤에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미국은 그래도 2018년, 19년 지나면서부터 2017년은 사실 모든 세상이 다 좋았어요. 그 유럽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2017년이 지나면서 2018년, 19년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버티던 미국 경기가 요즘 이상합니다. 실물 지표 중에서 뭐 물가 많이 보죠. 소비 많이 봅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실업률이죠. 그렇게 챙깁니다. 고용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내가 신규로 해고를 당했어. 수당 줘. 이거예요. 매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 지표인데 지난주 지표입니다. 밑으로 상당히 잘 깔려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 발표에 28만 건으로 28만 1000건이죠. 뛰어오릅니다. 이게 주로 20만 대 초반에서 거의 형성이 됐어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삐쭉삐쭉거리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가끔 가다가 날씨가 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뭐 너무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제 실업수당도 청구하러 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28만 건이 갑자기 나왔다라는 건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충격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28만 1000건이었죠. 그리고 이거의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1982년 10월에 있던 기록이고 69만 5천 건까지가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지표가 200만 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200만 명. 말도 안, 저는 듣고서 저는 이 지표를 뭐 매주 본 지도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냥 대충 얼마쯤 나오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런 지표예요. 근데 200만 명이 더 넘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20만이 겨우 되는 이런 지표가 엄청난 거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 실업률이 그렇게 자랑하던 트럼프가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내가 만들어냈고 니네는 나를 또 뽑아야 돼 라고 했는데 3.5를 지키던 이 실업률이 미친 듯이 뛰어오를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골드만삭스에서 나왔고요. 2월 실업률이 3.5거든요. 근데 4월 되면 5%가 넘을 거래요. 5%면 아니 뭐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입니다. 5는 여기예요. 엄청나게 오르는 거고 이게 9%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거를 다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비빔밥 섞듯이 다 섞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제 성장률 전망이죠. 역시나 골드만삭스의 예상인데 이 예상이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뭐 열흘밖에 더 됐나요? 그것도 안 됐죠. 근데 15일 날 발표한 게 1분기에 보합 성장을 못한다였고 2분기에 5% 역성장을 한다였어요. 이거면 이제 이게 하드 리세션인가라고 느낌이 살짝 오는 정도인데 20일 날 닷새 딱 지났는데 발표한 게 1분기 6% 역성장, 2분기 24% 역성장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하드 리세션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최악의 성장률은 1958년이었고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24%. 분명히 위험하죠. 이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가만 냅둘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을 믿어야 되고요. 7천억 달러를 일단 주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1조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를 주려고 지금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까지 합치면 2조에서 2조 1천억 달러예요. 물론 이 기대감 때문에 실망감이 자꾸 시장에 닥치는 건 저도 알아요. 그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이 기대감만 어쨌든 심어준다면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멈춰있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믿고 나도 믿고 함께 이렇게 믿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생력과 연준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되고 혹시나 시장 반응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네. 나는 어떤 거를 좀 선제적인 지표로 봐야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달러만 쳐다보시면 돼요. 네. 달러를 쳐다보시고 이게 달러가 너무 세진다 하면 아직은 힘든 구간이지만 달러가 멈춘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회가 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최후의 카드마저 고민하고 있는 연준을 믿어야 되는 시점이고 이 달러로 그 지표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시도 박재현의 머니클럽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